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사태 원인을 두고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 차례로 만나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모저모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 글로벌 톡톡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이 취임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로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가장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 40분 동안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 모든 불법 입국자들을 구금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통상 시스템 점검과 함께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시 공언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이임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후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그리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입니다. 네. 특히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어떻게든 생활 이런 경제 의제를 가장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기록적 빈곤 감소도 목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세금을 더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 알아보죠. 공수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2대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오기로 했군요. 예,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며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 변론권을 침해하고 제약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기일에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변론 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만큼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것은 이번에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이 구속됐네요. 예, 서울 서부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A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과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위 참여자 중 90명을 체포한 경찰은 이 중에 이제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체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어 입건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부추긴 배우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주목되는 인물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네. 전 목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번 폭동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이런 폭동에 영향을 미쳤다며 어제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폭동의 배후 수사에 경찰은 지난 윤 대통령 체포작전에도 투입됐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배후 수사와 관련해 극우 유튜버 세력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 회의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관이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폭도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노린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7층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결정 직후 퇴근해서 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서부지법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됐습니까? 예, 서부지법은 이번 사태로 약 6억에서 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는 물론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이 다수 파손됐고요. 이 습격 당시 상황도 좀 추가로 드러났는데 네.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로 진입하자 이 놀란 법원 직원들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서 직원 약 25명이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이 40분 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을 59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이미자 비대위원 등 발언자 대부분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그 다음은 이 대표라면서 더욱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집중하는데 그 공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요? 예, 지금 그런 전례가 이제 없었는데 이제 새로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설 선물로 지난 연말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전남 무안의 특산품 김을 보냈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에서 생방송을 하거나 시위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측은 이번 선물은 얼마 전 발생한 무안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자 무안에서 생산된 김으로 선정했다면서 이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당에선 대권 노름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 국내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여보려고 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정치권과 금융가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시중은행들을 소집해서 가산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를 의식했는지 일단 관련 내용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이 금융 외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지금 해외 진출, 금융권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정치권이 지원할 것은 없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으로는 이렇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를 뺀 전국이 나쁘겠고요. 특히 오전 중에는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짙은 안개까지 겹쳐서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가시거리가 매우 좋지 않은 아침인데요.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화와 양주가 50m, 수원 90, 춘천 100m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오전까지 각별히 짙은 안개도 주의하시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대부분 평년을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세종이 8도, 대전, 광주, 강릉 9도, 대구, 부산, 제주 11도 등을 보이면서 당분간 한파는 주춤하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여전히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먼 안개가 뒤섞여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전조등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더욱 넉넉히 두셔야겠는데요. 특히 영종대교나 서해대교 등 바다와 가까운 대교를 지나실 때는 더욱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인천과 김포,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운항 정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오창분기점 부터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남사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행주대교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신정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시사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진 이래로 물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구속이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탄핵 찬반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물론 간단한 경찰하고의 몸싸움 정도는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례는 그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갈수록 깊은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빨리 예측 가능성을 회복을 해서 뭔가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걱정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네.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으로는 누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래서 직무 정지가 되고 내란죄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있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절차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 사법 체제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극렬 일부 지지자들이 그런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국민의힘도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서 논란이 빚었죠. 예,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이 폭동 사태에 그 친구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는데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당일날이죠. 당일날 18일이죠. 18일 당일날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할 때 처음에 했던 지지자가 그 차량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원들이 경호처 네. 직원들이 이렇게 뜯어내고 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서 대통령이 그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17명인가가 서부지법 담을 넘어서 난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당사자들 문자를 보내서 내가 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했고 실제로 어제 그 행안위 질의에서 강남 경찰서장에게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해서 선처를 청탁하는 네. 그게 확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일련의 행위들이 내가 다소 이런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내 뒤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뒷배가 든든하게 생각이 되면 훨씬 더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좀 부추겼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또 관심이 가는 발언이 나왔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걸 봤을 때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배후가 있고 네. 그 배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세력이 있었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은 7층에 있는 당시 영장 판사의 사무실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거기에 난입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법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경찰도 좀 주목해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꼬집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순한 양인 경찰이 시민에게는 강경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공권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민노총 사례를 뭘로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노총도 폭력 시위를 해서 의법 조치된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이 관련해서 뭐 수배를 당하거나 기소가 되거나 네.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관용을 버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들어서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를 무마한다? 혹은 물타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나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견해의 표출이라는 것이 민주적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탈이 가져올 그 피해 혹은 그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우선은 이 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폭력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네.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선동을 일삼고 있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 네. 대한 경고를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버 얘기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진영을 떠나서요. 지금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극단적인 이런 선동 혹은 뭐 허위 조작 정보 혹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퍼뜨려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계정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런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수익 구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뭐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탄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한남동 앞에서 소위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그걸 중계하고 있는 분들이 막 슈퍼챗으로 돈을 벌고. 네. 그러니 액수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자극적인 장면들을 담게 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적 알고리즘에 빠져들게 되면서 여론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실제로 그래서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유튜브 중계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찾아서 현행 법으로라도 일단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퍼나르고 또 조장하고 있는 이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는 그걸 폐쇄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공동체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또 고민이 계시군요.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이재명이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제 좀 이 방향타를 바꾸는 부분 어떤 의도로 생각하세요? 뭐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로 이제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비교할 거를 좀 비교해야지 좀 관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계속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에 의한 편파 수사, 표적 수사, 또 심지어는 일부는 뭐 조작이냐 아니냐가 시비가 걷는 정도의 기소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깊은 늪으로 빠뜨린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해산돼 있었을 겁니다. 비상 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처해서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죠. 소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구금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인도는 떨어질 것이고 환율은 치솟을 것이고요. 이게 엄청난 상황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일으킨 사람하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는
그 야당의 대표를 비교한다. 예, 그거는 그 정치적 금도를 좀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야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약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제 행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보셨습니까? 예, 혹시? 봤습니다. 예. 네, 우리가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예, 그건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저희들은 좀 다르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조기 대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야당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기 대선을 생각하면서 움직인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죠.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니 어제 그 국민의힘 회의에서 59번이나 이재명 네. 대표 이름을 거명했다고 들었는데 네. 조기 대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또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갔습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6시간 만에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내가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대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자기가 쇼핑할 수 있는 겁니까?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가 자기가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에 좀 넘기는 편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누어서 조사하기로 이미 검찰과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법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서부지법도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2번이나 내줬고 체포영장에 대한 소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을 했고 그리고 체포가 됐고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에서 했죠. 중앙지법도 문제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영장도 발부됐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정하지 않지만요. 인정하지 않지만 그거는 본인이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적절치 않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다. 여전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측에 좀 태도 변화가 하나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변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헌재는 거의 그동안 거의 공개적으로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내비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 조사를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시간 벌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탄핵 심판 절차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탄핵 절차에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행위에 대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미 그런 행위들이 다 생중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이미 구속돼서 기소되고 있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들이 다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또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아마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노리는 것은 사실 증인에 대한 이 신문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증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니까 좀 여론조사 왜곡을 의심하는 발언도 좀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검증 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의결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일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그게 아주 복합적으로 좀 작용된 측면이 네.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면서 사실상 뭐 저항을 하고 한동안 농성을 하다가 이제 저항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보수의 이제 이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표집이라고 보시진 않고. 결집으로 인한 과표집이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진보나 중도층의 결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것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여론조사 검증 또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가 막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정말로 부실하고 좀 이상한 조사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검증도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그 선관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제도 개선을 또 요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여론조사기관 손보기 여론통제 선언이 아닌지 우려한다. 여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통제를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공표가 되면서 그게 여론 지형에 또 영향을 또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오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기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현재 이 시민들의 복잡한 이 활동들을 다 반영한 조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다르게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법이라든지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 회의장 벽면 메시지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내란 극복, 국정 안정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란 극복, 국정 안정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이제 한 단계 좀 진화됐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이런 상태로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절차 또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늪에 깊이 빠지지 말고 그걸 탈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소위 백드롭이라는 것을 교체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진 그런 교체입니다. 최근에 여론의 흐름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뭐 모든 행위는 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안 받았다라 하기는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는데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그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거부권 사유라는 것은 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 뭐 소요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거는 국회에서 어느 한 정당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부권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만 재의결 통과 자신하십니까? 저희들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만나봅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송택동입니다. 최근에 방송국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요 그런 노래들을 가사의 내용 생각하지 않고 지금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최근에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들하고 동요를 만들고 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곡을 만들어서 드리면 손자들한테 야 내가 쓴 가사인데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서 손녀 손자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녹음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저도 기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동요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요는 광복을 맞으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동요가 새로운 날개를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K-팝을 참 좋아하는데 리듬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리듬을 이렇게 살려서 어린이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런 가사 그리고 쉬우면서도 따라 부를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면 전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를 뺀 전국이 나쁘겠고요. 오전 중에는 매우 나쁨 수준도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충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까지 겹쳐 있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매우 좋지 않은 아침인데요.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정을 보면 강화와 양주가 50m가 채 되지 않고요. 시흥이 80, 수원 90, 춘천 100m 정도 나옵니다. 오전까지는 각별히 짙은 안개 주의하셔서 교통안전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대부분 평년을 웃돌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이 8도, 대전, 광주, 강릉 9도, 대구, 부산, 제주 11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2도 분포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한파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이 심해지는 지역 동해안 쪽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쪽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신경 어떠셨습니까? 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 결과론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노력하셨고 또 지지자분들 노력해 주셨고 저희가 2년 동안 하려고 했던 여러 개혁들, 노동연금, 교육, 의료 개혁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좀 이렇게 생각이 났던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한 줄이라는 것에 대해 여야 공방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됐다라는 것에 그 사유로 구속됐다라는 것에 글쎄 국민들께서 그 사유를 인정하실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요. 제 말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본다라는 것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그 계엄의 실행자들이 구속되고 수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네.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할 방법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휴대폰 바뀐 거는 과거에 이제 명태균 씨와 연락하다가 그 핸드폰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꿨던 기억도 나고요. 네. 아마 그 사유를 납득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이제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이 실제로 구속이 되었거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다만 그 영장에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해졌을 것이지 증거인멸의 우려 하나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대통령 구속 이후에 어떤 현안을 좀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최신책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관행이 깨지고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뭐 이러한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의 쇄신책을 내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사실 곧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명절 느낌이 잘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으로도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이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책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오늘 경제활력 민생특위 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민생경제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1, 4분기에 조기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1, 4분기에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검토한 뒤에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검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됐는데요. 공수처의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 수사 방식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들 말을 이야기해서 종합해 보면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아직도 네네. 다투고 있다 보니까 네.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 행사한다라든지 진술을 거부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사를 하지 말고 검찰에 빨리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의 검사 숫자라든지 또 특히 과거에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유죄가 나왔던 비율이라든지 뭐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수법 110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네.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공수처가 또 수사 권한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대통령의 이 권리남용과 또 이어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네. 정말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될 거라면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러한 판단들이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로 가면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적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이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변호인들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통령 측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응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좀 수사에 응하셔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판단 물론 법원이 하겠지만 또 수사기관이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의 영역이지만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걸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구속적 부심이야 당연히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분들이나 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같은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가족까지도 접근을 금지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공수처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 없는 가족하고도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공수처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크게 개입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아직 갖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런 가족하고의 면회는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평가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탈이재명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여러 차례 드렸고 이재명 이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합의제 관행을 이어오고 왔는데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진 것 그리고 개딸이라는 이른바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또 국회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또 최근에 물론 이제 특검에서 외환죄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외환죄를 넣으려고 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 지휘 체계도 장악하겠다라는 것을 읽었고요. 또 가짜 뉴스와의 어떤 그런 민주당이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가짜 뉴스와의 싸움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권력을 가지면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습성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저희가 언론재갈법이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하는 언론의 과도한 그러한 어떤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막아냈고요. 또 최근에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말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가짜뉴스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추측까지 했었는데 여하튼 이러한 모든 것이 이재명 이즘에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 재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점령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봐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국민적인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네. 여기 언론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네. 지금 여론조사 추세 자체가 지금 여당이 또 정부가 계엄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가 지금 보고 계신 그 정도 추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또 이재명 이즘이 보여준 것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평가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여당 지지율의 상승세를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잘해서 여당의 상승세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엄 이후에 제일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연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역풍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쇄신책을 강하게 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지지층의 집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외연 확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희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의 확장 여부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의 필수,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도의 마음을 어느 진영이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이 쇄신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이 계속 쇄신을 강조하시는데 쇄신의 모습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집권 여당에 대해서 12월, 1월 당 보면서 많이 답답함도 느끼시고 뭔가 특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당내에 저희가 108명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또 민주당하고 다르게 원보이스를 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당 지도부로서 이 108명의 의원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그게 또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전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더 생동감 있게 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운 정당으로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가 좀 최근에는 보면 부실한 여론조사도 많지 않느냐 해서 여론조사 검증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이런 추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들한테서의 답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여론조사 기간이 이상하고 뭐가 과표집됐을 거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그치 과거에 많은 정당들이 잘못되기 전에 보였던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추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내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민주당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움도 느끼고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사의 방식이 잘못됐을 거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선행 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에 맡기고 좀 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많은 국민들이 이 결정을 승복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가 국민통합이 시작될 텐데 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봤을 땐 그때부터 또 광장의 정치가 시작됐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또 광장의 정치가 계속해서 연장될까 봐 네.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여야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치권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도 또 수사기관도 그래서 신속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저희 보수층 지지자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갖는 의문이나 의혹들, 네. 어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 나가면서의 발생하는 시시비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결정을 했을 때 지지층으로부터 불복의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객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예정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변화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또 과거에도 참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또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참석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참석하셔서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건의하는 거죠? 예, 저희는 여러 차례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거부권 예. 행사할 걸로 보세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에서는 여당의 안을 많이 대폭 수용했다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또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조차도 수용이 되지 않았고 또 민주당발 그 특검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많이들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결이 온다고 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라면 여당하고의 협상에 진지하게 그리고 여당의 요구에도 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윤 대통령도 구속이 됐고 이제 곧 기소가 될 거고 핵심 관련자들도 모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108명의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네. 처음부터 특검에 대한 법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입니다. 이미 계엄을 실행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가고 있고 심지어 구속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수사도 어찌되었든 지금 공처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의 대상이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 이미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희 당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의견들도 나름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당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소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난동 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폭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는 같은 의견이지만 책임을 놓고는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법원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많은 그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께서 흥분하고 또 어떤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선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대처 미흡과 과잉 진압도 좀 비판을 했어요.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법적인 처리에 맡게 되고요. 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께서 흥분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또 특히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경호나 경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따져볼 필요나 의혹 제기를 할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뭔가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한 그런 질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담을 넘은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 또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당에서는 윤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윤상현 의원께 직접 뭐 전해 듣지는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법원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밤중에 이제 연행되셨던 네네. 시위를 하시다가 연행되셨던 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걱정의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상황을 알아보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법원을 안에 공격한 사람들로 오해해서 그 언론에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해서 이 주장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사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주의가 기본 전제이고요. 사법부의 판단 당연히 존중하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은 왜 서부지법을 공수처는 계속해서 선택하느냐 이 지점에 대한 것이지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목소리 스스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죄송합니다. 네.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들 또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 보여준 행동들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양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당원을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재명 대표부터 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보고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대로 저희가 처리할 계획이고요. 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 과거에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당대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옹호해 줬었던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격시사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양민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특파원 복귀하고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예. 네, 현지 시각으로 22일 아침 백악관 길 건너에 있는 세인트 존스에서 예배를 보는 걸로 첫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보고 백악관에서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당선자가 티타임을 갖는 게 이제 오랜 전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점에서 이제 당선인이죠. 바이든 전 대통령과 이제 티타임을 갖고 취임식장인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로는 이제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의사당 근처와 그 일대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불리는 공원, 이제 뭐 워싱턴 하면 떠오르는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 이 공원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 통행이 전면 제한됐고요. 네. 2m 높이의 경호용 펜스도 둘러쳐졌습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 때는 코로나19 등 여파로 규모가 축소됐었죠. 일반 초청객들 대신 취임식장 마당을 성조기와 깃발 19만 개로 채웠었습니다. 어머.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의회 의사당 야외 발코니에 무대를 꾸미고 또 앞마당에 객석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워싱턴 DC 비롯해서 미국을 강타한 북극 한파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실내로 급히 변경이 됐습니다. 의사당 안에 로툰다 홀에서 열렸는데요. 취임식 사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이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취임식이 열린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전례가 없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건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2기 때 이어서 네. 40년 만입니다. 그날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에 열린 이래 가장 추운 취임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정오 무렵 기온이 당시 영하 13.8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국의 이제 수정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이 취임은 1월 20일 정오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권력의 공백 없는 승계 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겨울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 이 트럼프 취임식 날도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최고기온이 영하 4도여서 네. 역대 두 번째로 추운 취임식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 초청장만 22만 장 발송했고 네. 대략 25만 명 정도가 참석할 걸로 봤었거든요. 수십만 인파가 한파에 떨면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실내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의사당의 안에 있는 로툰다 홀 취임식에서 먼저 J.D. 벤스 대통령 전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자 자서전인 힐빌리의 노래 저자로 유명하죠. 이 벤스 대통령이 먼저 선서를 했습니다.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했고요.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실내 취임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내로 이렇게 급하게 변경이 되면서 취임식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많았겠는데 입장객도 아무래도 그러면 제한이 됐을 것 같은데 참석자 몇 면도 좀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 홀은 의사당 2층에 있는 원형 홀인데요. 좁은 실내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래 야외 무대에는 정부 주요 인사들 비롯해서 이례적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들, 빅테크 CEO들 포함해서 VIP 약 1,400명이 앉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800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우선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부통령들 자리했고요. 또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 참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실세인 퍼스트 버디 그 대통령 1호 친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 빅테크 CEO들 눈에 띄었고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또 극우파인 멜로니 이태리 총리,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서 참석한 한정 부수석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한국 인사들 가운데서는 이 로툰다 취임식에 참석한 인사는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조현동 주미대사 부부가 유일하고요. 일반 초청객들은 백악관 근처에 있는 캐피털 원 아레나라고 불리는 대형 실내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수용 인원이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혼선을 겪기도 했고요.
공식 연설을 마친 뒤에는 이 의회 오찬이라든지 의사당 내에 이제 대통령의 방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행하는 서명식 같은 신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네. 하지만 바깥에서 하는 군 사연실 그 최고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군대 사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원래 통상적으로 하는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동하면서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라고 불리는 이 2.7km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아하. 시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런 전통 행사는 추위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일반 초청객들이 모여있던 그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 가족과 함께 인사를 하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기장 내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오벌 오피스라고 불리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1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이 1호 명령을 비롯해서 오늘 100개의 서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다음에 백악관 만찬과 무도회 그리고 이튿날 국가 기도회를 하면 공식 취임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캐피탈 원 아레나 행사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곳이 그 취임 하루 전날에도 지지자들과 특별한 모임을 가진 곳이죠? 그렇습니다. 모임 이름도 마가 빅토리 랠리, 즉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라는 마가 슬로건 아래서 승리 집회를 연 건데요. 트럼프 지지자 2만 명이 대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추위에 또 눈비가 섞여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몇 시간씩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를 연호하면서 취임을 앞둔 워싱턴 DC 열기를 달궜습니다. 실세 머스크와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참석을 했었고 또 트럼프 유세곡으로 또 유명해졌죠. YMCA를 부른 가수 그룹과 함께 트럼프가 가볍게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하. 열성 지지자인 프로레슬러 출신 헐크 호건 등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당선인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도 등장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초점은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졌습니다. 네. 취임하는 즉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 지난 4년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거다. 미국의 힘과 번영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선 레이스 내내 강조해 왔었던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강화 문제, 또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워크, 즉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오늘 취임 연설을 통해서 이걸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초대장이 워낙 다양하게 또 인원도 많아서 뒷이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식 초청받은 인사들 또 외교 핵심 인맥과 미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출국한 의원들도 상당수인데 소기의 성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 비롯해서 한국 종교계까지 초청받아서 나 네. 취임식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행사여서 아하. 외국인을 공식 초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들 몇몇 정상들 제외하고는 주미 대사들이 각국 정부 대표에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당선인과의 각별한 친문을 통해서 직접 초청을 받거나 $100만 이상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VIP로 취임식이나 네. 무도회에 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상하원 의원실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일반 초청객 입장권으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22만 장이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된 네. 거고요. 자기가 초청받았다 이렇게 말한 한국 인사들이 일반 입장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원래 이 입장권은 이제 취임식 주 무대로부터는 한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앉는 거고, 근데 이마저 이번에는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로 옮겨져서 그렇죠. 취소가 됐고요. 네. 경기장 수용 인원도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국민들 포함해서 대부분인 20만 명은 이제 못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이 경기장 실내 행사에 참석한 사람도 드물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이고 공식 외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 수많은 거물들이 지금 앞다퉈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만큼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억,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네. 또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고액 기부자는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선서식을 포함해서 6가지 행사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4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100만 달러를 기부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인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그 쿠팡 이사회 의장 정도가 실내 중계, 그러니까 취임식을 실내 중계하는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과 무도회 등에 초청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와 비교해 보면 무도회가 3차례나 열린다고요? 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었죠. 미국도 공중 보건의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의 대선 불복,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건까지 여파를 미쳐서 모든 행사들이 대폭 축소가 됐었습니다. 네. 카퍼레이드, 행진, 무도회 같은 것들도 최소화해서 취임식을 치렀었죠.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취임식 이틀 전인 18일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컴백을 만천하에 알리는 취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관식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한파 때문에 야외 취임식 그리고 퍼레이드는 취소가 됐지만 별도로 지지자들 일반 초청객들과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3차례의 무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워싱턴 시각으로 오늘 밤 이제 열릴 텐데요. 군인들을 초청한 총사령관 무도회, 또 주요 정치인 외교관과 정재계 인사,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자유의 무도회, 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별빛 무도회 이렇게 3개가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각 무도회를 돌면서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취임식 부대 행사와는 별도로 워싱턴 DC 일대는 정재계 거물들이 개최하는 각종 파티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워싱턴 DC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대거 총집합하는 사교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좀 불참한 사람이 눈에 띄는 분이 계시네요. 미셸 오바마가 불참을 했는데 좀 이례적인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에 트럼프 부부는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선 불복 차원에서 항의성 불참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미셸 오바마는 별도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 참석하고 미셸 오바마는 불참한다 이렇게만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미셸 오바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하죠.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이제 후보로 대선 출마를 했을 네. 때 트럼프가 오바마는 미국 출생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임기 내내 주요 정책들을 공격했고요. 이런 트럼프 때문에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후 2018년 미셸 오바마가 퍼낸 자서전에서 언급을 합니다. 인용을 하자면 모든 게 정상이 아니다. 비열함과 외국인 혐오를 갖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도 또 이번에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격돌했을 때도 미셸 오바마가 지지 연설에 나섰었죠. 오바마 부부 모두 워낙 민주당 지지층에게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연설 내용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6년 당시에 그들이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 말 유명한 말이 이때 2016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선 때는 수위가 더 높아졌는데요. 트럼프를 상대로 정치력이 감퇴됐다. 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범죄자다. 이렇게 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트럼프도 고약하고 형편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결국 이런 뿌리 깊은 갈등이 네. 불참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오바마 부부의 불화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톡톡 KBS 국제부 양민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추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안개는 1시간 전보다는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는데요. 전조등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더욱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영종대교나 서해대교 등 바다와 가까운 대교를 지나실 때는 더욱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를 비롯해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데다 도로가 살짝 얼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뒤따르는 차량들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은 2, 3차로가 막혀 있어서 평택 고덕나들목부터 11km 구간에서 정체 심한 만큼 미리 평택 고덕나들목이나 서평택 나들목 등을 이용해 38번 국도 등으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김해 부근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세계 질서와 한반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소식 살펴봤는데 취임사에서 혹시 주목한 부분 있으셨습니까? 뭐 예상대로였고요. 네. 더 세지고 더 독해진 트럼피즘, 네. 또 우리에겐 더 힘겨운 트럼피즘이 돌아왔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고 그래서 네. 명백하게 과거 영토 확장 시대, 구시대 개념까지 지금 끄집어냈거든요. 아하. 그렇게 보면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피하 구분 없는 자국 중심주의. 네. 뭐 모든 나라는 자국 중심주의죠. 그러나 트럼피즘의 특징은 기존의 질서와 관습, 네. 동맹 관계를 무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없어진 미국을 대표하는 게 지금 트럼프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역할 분담, 동맹에 대한 역할 분담 을 했다고 그러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비용을 직접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건 뭐 예측했던 건데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이 이용당하는 적이 있나요? 본인들이 세계 질서를 이용을 했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주의고 하나는 고립주의거든요. 네. 국제주의는 국제 질서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게 국제주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뭐 대부분의 사실은 아직도 미국은 국제주의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네. 그런데 이제 고립주의는 이제 우리만 먹고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용당했다.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패권 국가가 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비용을 안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의지의 표현이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치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세계 질서를 책임짐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연계를 관철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뭐 어느 정도 실익이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를 의미한다. 네.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게 어려워진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을 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반도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대북 핵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보도는 조금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국제법적 용어로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무기도 있고 인정도 받고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는 P5 이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네, P5. 5개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네. 이거는 용어로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뉴클리어 파워드 핵 보유국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은 여기에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후보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그세스나 루비오나 이 2기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라인 쪽에서 현실론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이 상태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는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핵 동결, 핵 군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이 수준에서 멈추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일부 뭐 영변 핵 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부만 줄이는 게 이제 핵 동결, 핵 군축론이거든요. 네. 이 여론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군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우리는 좀 불안해지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빅딜이 아닌 스몰딜, 네. 성과주의에 집착한 트럼프 2기가 스몰딜이라는 현실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딜레마, 고민을 안겨주는 협상 가능성 이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초기에 전장을 지배했다가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회복한 상태에서 전선이 교착된 게 1년이 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8월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공격만 당하다가 이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를 침공을 해서 거기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북한군도 여기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선은 크게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교착돼 있다. 러시아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인해전술식으로 소모가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트럼프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전쟁을 네. 예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당시 당선이 된 순간부터 이제 휴전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 네. 휴전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점령지가 영토가 되니까 네. 오히려 전투는 격화되는 양측의 소모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대략 12,000명 규모, 사상자는 현재 3,800여 명 이렇다고 하는데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전선에 큰 변수는 못 되고요. 네. 다만 지금 쿠르스크라고 하는 작은 면적, 서울시보다 좀 작은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러시아군이 한 4만, 북한이 한 12,000 되거든요. 네. 그럼 병력 자원 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상당한 이점을 취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북한군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네. 이 러우 전쟁 환경에 이 준비가 된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소모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순 기준으로 우리 국정원은 11,000명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아, 네. 여기서 3,000명이 이제 전사 사상을 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16일 날 평가한 걸 보면 이대로 가면 4월 중순이면 11,000명, 2,000명 전멸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보고까지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도움은 받고 있지만 전쟁의 결정적 변수는 못 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죠. 네. 만일에 뭐 수만 명 이상을 보낸다든지
보다 경유하던 병력을 보낸다든지 그런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발 휴전 네. 무드로 만일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인민군 문제는 좀 더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계속 가속화하고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받아들이면 이제 북한군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다면 휴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럴 경우에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전망해 주시면요. 양측 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요. 네. 전쟁 지속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상태에서 점령지를 인정받고 휴전하는 게 목표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실질을 회복해서 본인이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다는 방식의 휴전, 종전은 어렵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발 휴전안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해 준다. 아하.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원을 중단하는 협박 하나는,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는 당근, 요 두 개로 가기 때문에 네. 24시간 안에는 아니지만 네. 트럼프발 강제 휴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도 불안정한 휴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